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2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의 캠브리지는요, 요즘에 날씨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정말 전형적인 봄 날씨를 만끽할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날씨도 좋고 주식시장 분위기도 좋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면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철이 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을 때가 있으면 좋지 않은 시기도 온다는 걸 기억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건강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현명한 미존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좋은 날씨 그리고 좋은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즐겨야겠죠. 자, 이번 주에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5월 22일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의 상황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분위기를 좀 보시면요. 한 주 동안 이어졌던 상승 추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소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데실링 톡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부채 한도 협상이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양당이 만나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진행돼서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분위기가 또 반전된 것 같습니다. 자, just when things were starting to look optimistic.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요. 미팅 도중에 공화당 대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중단하고 그냥 워크아웃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공화당 대표인 가렛 그레이브즈가 지금 얘기하기를 화이트하우스 레프레젠터티브 민주당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온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부채 한도 협상을 좀 멈춰야 될 것 같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대로 결렬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만나서 잘 조절을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잘 진행되던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렇게 공화당에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경직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연준의 제롬 의장이 공개석상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해줄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겠죠. 자, 이번 기사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FOMC, 연준의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연준의 위원회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커미티드 돼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가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다. 제롬 의장이 또 한번 2%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것에 실패를 한다면, 그래서 2%까지 만약에 타겟을 맞추지 못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금요일 날 토마스 라바크 리서치 컨퍼런스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폴리시 메이커스, 연준의 위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연준의 위원들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았다. 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우리한테 주어지는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따라서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디퍼런트 레이 파수니까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FOMC에서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죠. 2%가 잡힐 때까지 우리는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 적어도 금리를 인하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마디 덧붙여 주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은 뭐냐면요. 아마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관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FOMC 미팅 그리고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시장한테 얘기를 해왔죠. 우리는 2%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고 그때까지는 긴축을 이어나갈 것이다. 적어도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얘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자, 파월이 얘기하기를 FOMC가 연준에서 지금 long way, 따라서 금리 인하를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할 만큼 했다. 이런 또 뉘앙스가 풍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는데요. FOMC에서는 레이트 디시전을 미팅 바이 미팅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앞으로 상황을 보고 차근차근하게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준 의장의 스피치는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노련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잦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긴축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긴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동요하지 않을 만큼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그런 커멘트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연준 의장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FOMC 미팅은 6월 14일날 예정이 돼 있고요. 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88.4%의 확률을 가지고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6%의 확률을 가지고 아니다 0.25%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요.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8%의 확률을 가지고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시장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테크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주 동안 주가가 무려 2.9% 상승을 했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3% 가까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지난주에 정말 테크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좋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주 테크주들, 성장주들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이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주식은 업스타트고요. 업스타트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아이온큐가 39.8%로 두 번째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세 번째는 오픈도어입니다. 23.59%, 팔란티어도 23%나 급등을 했고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17.3%, 누홀딩즈 1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9%,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1.13%, AMD 11.09%, 마지막으로 TSMC도 10% 넘는 급등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YTD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의 상승 추세가 가장 좋은 종목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아이온큐입니다. 무려 157.4%가 급등했고요. 자, 엔비디아는 113%, 세 번째로 좋은 종목은 오픈도어 107% 급등했고요. 메타플랫폼즈가 104%, TQQQ 83%, 팔란티어 82.4%, 업스타트 74.3%, 쇼피파이 73.4%, AMD도 63% 넘게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메가테크 기업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10.3%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YTD 수익률은 이제 113%를 찍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좋았던 종목은 넷플릭스고요. 7.5% 급등하면서 YTD 수익률이 이제 23.9%를 찍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좋았죠. 7.2% 올라갔고요. YTD 수익률은 46.2%입니다. 아마존이 5.4% 급등하면서 YTD 수익률 38%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플랫폼즈 5%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YTD 수익률이 이제 104%를 넘어서고 있고요. 구글이 4.5% 급등했습니다. YTD 수익률 38.9%, 마이크로소프트 3.2% 올라가면서 YTD 32.7%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주식 애플 같은 경우는 1.5% 추가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 수익률을 보시면요. 34%나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메가테크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테크 주식들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요, 우리가 QQQ라는 ETF의 흐름을 보고도 간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QQQ가 52주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커다란 규모의 Exchange Traded Fund, 우리가 줄여서 ETF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ETF 중에 5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 QQQ입니다. 자, 그런데 이 QQQ가 지금 52주 최고점을 금요일 날 장중에 찍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QQQ는 인베스토 QQQ 트러스트의 약자고요. 티커 네임이 이제 QQQ인 거죠. 자, 그런데 장중에 338.20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가는요, 2022년 4월 22일 이후에 최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QQQ의 주가는 2023년 들어서 무려 25%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27%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들어서만 2.04 빌리언이라는 엄청난 자금이요, 지금 QQQ에서 빠져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QQQ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 스튜어트 알솝의 의견입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QQQ는 스트롱셀이다, 지금 당장 팔아버려야 할 굉장히 좀 강력 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나스닥 100이 나옵니다. 나스닥 100이 뭐냐면요, 나스닥 지수를 이루고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100대 기업을 나스닥 100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룰이 있긴 한데요, 은행들은 빠졌습니다. 따라서 금융 기업들은 다 제외하고 순수 테크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100대 기업을 묶어서 만든 것이 나스닥 100이고요. QQQ라는 ETF는 바로 나스닥 100을 추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 100을 이루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보니까요, 작년 대비 무려 20%나 감소하고 있다.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들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은 2020년 이후에 최악이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QQQ 관련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데요, 바로 리세션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리세션이 찾아오게 된다면 이들 테크 기업들의 매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따라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QQQ의 전망은 1997년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2007년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1997년은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닷컴 버블처럼 이제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2007년과 비슷하다. 따라서 오히려 앞으로 큰 폭으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들어서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ETF가 QQQ인데요. 자, 오래간만에 QQQ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QQQ라는 ETF의 펀더멘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홀딩부터 좀 살펴보시죠. QQQ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지수를 이루는 기업들 중에서 상위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커다란 100개의 기업을 모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겠죠.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순위가 또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12.47%, 3위는 아마존 6.78%, 엔비디아가 5.68%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알파벳 A, 알파벳 C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4.17, 4.13%가 지금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가 3.99%, 테슬라가 3.13%, 브로드컴이 2.05%를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펩시코가 1.92%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탑10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무려 57.54%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상위 종목에 많은 비중이 지금 집중돼 있다,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ETF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전체 종목의 숫자는 102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커가 2개 이상 되는 종목이 있죠. 구글 같은 종목들 때문에 이렇게 102개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퀀투스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의 의견을 받고 있고요.
5점 만점에 4.83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멘텀 너무나 주가의 흐름이 좋죠. A+, 익스펜스는 B+, 디비던드는 B, 리스크가 D+.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비교적 크죠. 마지막으로 리퀴디티, 현금의 유동성이 A+,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물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자금도 많이 있지만 들어오는 자금도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SA 오토즈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한 달 동안 QQQ에 대한 평가를 해준 준 전문가는 19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 5명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10명이 보유, 그리고 2명은 매도, 마지막으로 2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지금 강력 매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모멘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너무나 좋죠. 한 달 동안 5.59% 올라갔고요. 6개월 동안 18.6%, 1년 동안 17%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면서 A+를 받고 있는데요. 자, 반면 그러면 지금 RSI 지수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RSI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매도 됐는지 과매수 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RSI가 70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너무나 뜨겁다. 조만간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RSI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지나치게 과매도 됐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QQQ 같은 경우는요. RSI 지수가 무려 71.33이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과매수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미국 증시의 전망에 관련된 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미국 증시 전망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그들의 미국 증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한 가지 조언을 더 주고 있는데요. 자, 기업들 중에서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에 집중 투자하라. 이런 투자 조언도 아울러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들의 고객을 상대로 투자 노트를 발행을 했고요. 자, 그 내용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전략가가 2월 엔드니까 올해 말이 됐을 때 S&P 500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원래는 이제 4,000이 목표 주가였는데요. 4,300까지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의미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한 3%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S&P 500은 지금까지 YTD로 한 9% 상승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수브라마니안이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가 전해준 투자 노트의 내용에 따르면요. 자,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는 스트럭처럴 시프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주요한 종목들, 메가테크 기업들을 얘기하겠죠. 자, 이런 기업들이 구조적인 변화,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에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커다란 역할을 하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지머니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누구나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내던 그런 좋은 시절은 끝나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의미는 아니다.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즐겼다. Financially Engineered Growth니까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성장이 가속화되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따라서 누구나 굉장히 쉽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바이백도 굉장히 쉽게 많은 기업들이 해왔고요. 코스트 커팅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포커스를 스트럭처럴 베네핏으로 바꾸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요, 지금 계속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자동화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리세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핏이 감소해서 그런 거지 거품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은요, PE 레이시오죠.
P 레이쇼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P는 프라이스고 E는 어닝이잖아요. 자, P 레이쇼가 높은 것을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즉 어닝이 줄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기업들의 어닝이 줄어서 굉장히 P 레이쇼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리세션이 찾아오면 P 레이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익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 형상을 다 참작해서 어닝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S&P 500은 적어도 5% 이상의 리턴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그 의미는요, 작년 초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 리턴을 보일 것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타겟 주가가 4,300이잖아요. 4,300이라는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CNBC에서 실시한 서베이의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다라고 기사에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발표한 S&P 500의 타겟 주가 여기 한번 보시면요, 평균은 4,147이었고요. 미디언 중간 수치는 4,100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4,300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평균 수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모든 투자자들이 쉽게 수익을 내던 좋은 시절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처럼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을 찾아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요점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이겠죠. 그리고 이번 기사에 따르면 구글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삼성에서 보도되기를 서스펜드한다, 보류한다, 중단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자, 원래 구글의 검색 엔진을 챗GPT가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삼성에서 이 계획을 완전히 잠정적으로 보류시킨다, 중단한다, 이러한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삼성이 이번에 보도되기를 서스펜드했다, 중단했다, 인터널 리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다,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리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검색 엔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 이득이 될지, 여기에 대한 점검을 했었는데 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삼성에서 이번에 결정을 했다. It will not further discuss니까요. 더 이상 지금으로서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 따라서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빙의 기능이 훨씬 더 향상이 되면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사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 삼성, 사우스코리아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이 이번에 결정을 한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걱정이 있었다. 어떤 걱정이냐면요, 구글이 아직까지는 마켓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가는 그런 검색 엔진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검색 엔진을 버린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겠죠. 이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글과 다양한 비즈니스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전반적인 사업을 봤을 때는요, 구글과 좀 더 긴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커다란 고객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칩을 판매를 하죠. 그런데 이 메모리 칩을 많이 사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파운드리 비즈니스 쪽에 커다란 고객이다. 파운드리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역시도 그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칩이 있죠. 이 칩을 지금 삼성에 위탁을 하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객을 놓칠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요,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 삼성이 구글을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옮겨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공유해드린 방송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때 이 기사의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현재 애플의 경영진, 팀 쿡을 위시한 대부분의 경영진이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에 관심이 좀 떨어졌다. 따라서 이제 곧 출시될 혼합현실 헤드셋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어둡다. 이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진 먼스터의 의견입니다.
자, 짐먼스터의 의견에 따르면요, 애플한테 있어서 헤드셋은 굉장히 의미가 작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헤드셋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짐먼스터의 의견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요, 굉장히 스캡티컬하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 달 출시 예정인 혼합현실 헤드셋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솔루션 루킹 포 프로브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가 뭐냐면요, 해결책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먼스터가 믿기로는요, 앞으로도 몰입감 있는 컨슈머 테크 익스피리언스를 개발하는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굉장히 강력한 헤드셋 마켓이 형성될 것이다. 자,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면요, 짐먼스터가 믿기로는 웨어러블 그리고 글라스 세그먼트가 전체 애플의 매출 중에 10%를 넘게 담당할 것이다. 자, 물론 이제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애플카가 출시가 되지 않다면 그때 가서 이제 애플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담당하는 것이 웨어러블 글라스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짐몬스터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뭐 솔루션인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쓸모없는 헤드셋을 지금 출시하는 이유가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다. 애플이 WWDC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WWDC는 뭐냐면 매년 한 번씩 개최되는 디벨로퍼 컨퍼런스를 얘기합니다.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의 약자고요. 자, 애플이 이렇게 디벨로퍼들을 초청해 놓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WWDC에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헤드셋, 혼합현실 헤드셋을 발표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벨로퍼들을 위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디벨로퍼를 위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발자들을 확보한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과거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새로운 하드웨어가 등장을 할 때, 따라서 하드웨어 쪽에 커다란 혁신이 발생할 때는요, 디벨로퍼들을 누가 많이 확보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1980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PC 전쟁에서 살아남고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은 디벨로퍼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007년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쿠다라는 아키텍처를 출시하면서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이 2007년에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죠.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애플이 또한 많은 디벨로퍼들을 확보하면서 가장 강력한 모바일폰을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바꿔 얘기하면 애플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지금까지는 이제 모바일 혁명이 과거 10년, 15년 정도 계속해서 혁신을 이끌어 왔죠. 근데 이제 모바일 혁명은 끝났고요. 다음부터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어떤 변화냐면요, 이제는 웨어러블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시계라든지 안경이라든지 헤드셋의 시대가 도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애플은 이 점을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웨어러블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많은 개발자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WWDC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이폰이 처음에 2007년에 등장했을 때 그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이폰이었다. 스마트폰 중에서 최고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능한 디벨로퍼들, 개발자들이 아이폰으로 뛰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아이폰이 최고의 위상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는 똑같은 일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애플이 웨어러블 쪽에 디벨로퍼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웨어러블 그리고 이제 헤드셋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시작을 함으로써 디벨로퍼들을 많이 확보하고 다가오는 10년 동안 웨어러블 시대가 가속화되고 정말 도래를 하게 되면 그때 앞서 나가는 기업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구조적인 성장,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입장에서 최근에 너무나 기분이 좋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욕심을 내자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권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 메타버스 쪽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획하고 있는 690억 달러짜리 인수권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이번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안티트러스트 레귤레이터, 중국의 규제기관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뉴스죠. 자,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준 것은 유러피안 유니언, 유럽연합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날 일주일 전에 승인이 났거든요. 따라서 두 나라에서 연속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달에 영국 쪽에서 안티트러스트 레귤레이터가 독점 규제 기관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죠.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지금 넘어야 할 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국입니다. 미국 쪽의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우리가 보통 FTC라고 부르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권에 관련해서 고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영국 그리고 미국의 두 개의 산을 넘어야만 이번 인수권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 쪽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승인을 해준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규제기관 그리고 미국의 규제기관에 적지 않은 압력이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할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기사인데요. 자, 메타 플랫폼즈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한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자, 인스타그램이 이번에 보도되기를 준비하고 있다.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시죠. 자, 메타 플랫폼즈의 비즈니스 유닛, 인스타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스타그램 팀에서 이번에 테스팅을 하고 있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바탕이 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인스타그램 앱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면 6월 달에 출시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 달에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셀리브리티, 그래서 유명 인사라든지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비밀리에 진행해왔다. 따라서 몇 개월 이상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일하면서 비밀리에 검사를 했고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라고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번에 출시되는 앱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스타그램 어카운트와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트위터의 라이벌인 마스토돈에도 연계가 가능하다, 호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트위터의 라이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마스토돈 같은 경우는요, 저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를 시도하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각 주제별로 이제 토론방이 있는데 서버가 독창적으로 하나씩 별도로 개설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번 기사 내용에 따르면 드디어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이번에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뭐 그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2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영국의 요크라는 도시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저번 주에 이제 영국의 요크에 가서 1박 2일을 하고 왔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채널 방문하셔서 이 영상도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